안녕하세요, 풋볼택택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채로 원정길에 올랐기 때문에 많은 축구팬들은 근소하게나마 맨유의 승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경기를 열어보니 맨유는 최근 모든 시합들을 통틀어 가장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어찌 보면 대참사와도 같죠. 이번 영상에서는 맨유의 좋지 않은 경기력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의 선발 명단은 오나나 골키퍼에 달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마즈라위, 수비형 미드필더는 마이누, 우가르테, 이선의 레시포드, 브페, 가르나초, 최전방의 지르크즈까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빌드업 시에 마이누가 한 칸 올라가며 빈자리를 달로가 채우고 후방에서는 리산마, 더리우트, 마즈라위의 3백 3-2 빌드업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수비 시에는 브페가 지르크즈와 투톱이 되며 4-4-2 대응을 형성합니다. 맨유가 빌드업을 할 때 토트넘의 전방 압박 구조를 보자면 3-2 형태를 띠는 맨유의 후방을 상대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 1대1 대응 맨마킹으로 패스 선택지를 최대한 통제했습니다. 토트넘은 1대1 대응으로 골키퍼가 리산마, 더리히트에게 보내는 짧은 패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솔랑케가 꺾어서 뛰며 한쪽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달로가 순간적인 움직임을 통해 내려와주며 받았지만 클루셉스키가 바로 따라갔죠. 여기서 맨유가 전개할 수 있는 옵션은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하나입니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달로가 급하게 처리했고 리산마의 몸 방향이 안쪽이었기 때문에 왼발을 통한 볼 방출이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더 이상 옵션이 없던 맨유는 리산마가 급하게 차내며 결국 튀어나온 포로에게 끊깁니다. 여기서도 솔랑케가 리산마, 더리우트 사이에서 한쪽으로 몰며 1대1 대응을 유도했습니다. 3대2가 걸려있는 우측면을 향한 전진 패스 또한 불가능하며 더리우트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은 마즈라위 혹은 골키퍼에게 패스죠. 결국 마즈라위를 거쳐 다시 오나나까지 후방으로 밀렸고 여기서도 1대1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오나나가 차낸 공이 헤더 미스가 나며 소유권을 넘겨주죠.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솔랑케는 센터백 사이에서 한쪽으로 몰고 있으며 오나나까지 밀리게 됐죠. 마지막으로 남은 옵션은 리산마에게 패스하는 것이고 존슨의 강한 압박을 온전히 개인 능력을 통해 동료가 내려와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불안정하긴 하지만 어찌저찌 전방을 향해 볼 방출을 냈죠. 지르크즈가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가져갔지만 근처에 있는 선수들의 몸 방향을 보자면 마이뉴는 직선적으로 가려하고 레시포드는 포로 등 뒤의 공간을 보며 뒷공간으로 침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르크즈의 패스는 다른 곳으로 올라가며 터치라인 아웃, 계속된 빌드업 미스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전개되는 장면도 하나 볼 텐데 똑같이 전방 압박을 당하고 있으며 마즈라위의 옵션은 베르너를 개인 능력으로 제압하고 전진 패스를 꽂는 것과 혹은 그냥 롱킥을 통한 클리어링이죠. 그러나 우가르테에게 패스했고 메디슨이 빠르게 끊어내며 솔랑케까지 연결되는 토트넘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 하나인 높은 지역에서 탈취 후 전개하는 공격을 허용합니다. 빌드업 시에 후방과 전방이 아예 동떨어진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확실하게 정해진 포지셔닝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맨유 빌드업 패턴을 본다면 우가르테가 정말 필요한 영입이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맨유의 현 빌드업 체제에서 다시 3일 빌드업으로 돌아갈 때 우가르테가 1에 나온다면 지금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수비 시에 브페가 한 칸 올라가서 맨유는 4-4-2 수비 대응을 형성하죠. 하지만 이처럼 4-4-2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붙는데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선수들 간의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공간이 비었을 때는 팀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유기적인 커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맨유는 이러한 약점들을 드러냈고 지금 장면처럼 지르크즈 혼자 전방 압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방 투톱에 위치한 브페도 한쪽으로 시선이 쏠리며 후방에서 아주 편하게 공을 돌려 반더벤까지 연결되지만 여기서도 아직 맨유 선수들은 템포가 밀린 채로 뒤늦게 뛰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수는 수비 시에 풀백을 마크하게 되는데 가르나초와 우도기의 매치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팀 단위의 조직적인 압박이 아닌 그저 따라가는 압박에 가르나초가 끌려나갔고 우도기가 자유로운 한 명의 선수가 됩니다. 앞서 봤던 가르나초의 점프로 인해 다음으로 마즈라위가 끌려나가고 우도기는 원터치로 베르너에게 돌려두죠. 그렇다면 다음 장면에서 베르너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뒤에 위치한 수비수가 끌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도기가 직선적으로 밀고 올라가며 중앙에 클루셉스키를 거쳐 우측에 존슨까지 연결됐죠. 조직적이지 못한 전방 압박에서 결국 모든 수비들이 끌려나가며 매우 위협적인 찬스를 내어줍니다. 여기서도 지르크즈가 뒤늦게 압박하며 로메로는 뒤로 패스하죠. 비카리오는 상대방을 최대한 끌어들였다가 메디슨이 가짜 움직임을 가져가며 공간을 만들어낼 때 클루셉스키에게 패스합니다. 다시 로메로가 프리맨이 된 채 공을 받았고 맨유의 백라인, 미들라인, 톱라인, 4-4-2 대형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전에 봤던 장면과 똑같이 우도기가 자유로운 상태이며 로메로가 긴 전환 패스를
통해 반대로 넘겼죠. 그래도 가르나초가 빠르게 내려와 볼을 끊었지만 우도기와의 경합에서 패배하며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면도 투톱 미들라인이 형성되며 4-4-2 형태죠. 로메로가 포로에게 패스했고 내려온 솔랑케에게 찔러줍니다. 그 다음 존슨이 받은 장면인데 전방에 위치했던 선수들이 간격을 좁게 형성하지 못하며 두 명의 미드필더 마이누와 우가르테가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했고, 이처럼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그대로 중원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방을 바라보며 시공간적 여유가 있는 벤탄쿠르가 메디슨에게 연결했고 그대로 측면까지 전개되죠. 가르나초가 언더랩하는 우도기에게 끌려가고 메디슨, 클루셉스키와 우가르테의 2대1 상황이 연출되며 위협적인 찬스를 허용했습니다. 빌드업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조직적이지 못한 허술한 전방 압박입니다. 공격 시에 레시포드가 어이없이 볼을 놓친다거나 역습을 빠르게 나갈 때도 템포를 아예 죽여버리는 이상한 트랜지션이 나옵니다. 또는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나와선 안 되는 실수마저 많이 연출되죠. 이 경기에서 유의미했던 전개 옵션은 오나나의 롱킥 말고는 전무했습니다. 실제 기록을 봐도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 오나나가 제일 많은 롱킥을 시도하기도 했죠. 전체적인 경기 통계를 보자면 토트넘은 빅찬 스미스 6회, 기대 득점 4.59, 반대로 맨유는 7번의 골키퍼 선방이 있었고 이미 맨유에게는 대참사급의 경기이긴 하지만 오나나가 아니었다면 더 큰 스코어 차이로 패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맨유의 일정인데 A매치 브레이크 이전까지 유로파리그 포르투 원정, 프리미어리그 아스톤빌라 원정, 매우 쉽지 않은 경기들이 연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맨유의 핵심 주장 부페는 퇴장 이슈로 인해 10월 한 달간의 리그 일정에 출장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테나의 경질 여론도 나오고 있지만 BBC의 보도로는 일단 그대로 간다는 소식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일정에서 맨유 핵심 부페가 없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고, 테나 감독에게는 돌아온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